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오늘 5월 7일 날 국내 시장에 약간 의미 있는 뉴스라고 할지 변화라고 할지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초월했습니다. 한화가 이번에 승계 작업도 끝내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아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올해 초에 16조 6천억 원 정도 됐던 시총이 지금 40조를 반년도 안 된 사이에 2배 넘게 올라간 거 보면, 이거는 테마 정도가 아니라 시대 정신에 좀 맞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건데, 다들 이유는 아실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방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방산 기업이 잘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독일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스바겐 시총인데요. 이번에 라인메탈, 유럽의 방산 기업이죠. 꽤 차이가 컸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좁혀지더니 결국 역전을 해버렸고, 이제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방산에 이제 투자하겠다, 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바야 흐로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미국이 제국주의의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레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맥키니 대통령을 이제 트럼프가 따라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관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주제가 오늘 이제 제국주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신대륙에서 동부에 출발해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나름 영토를 확장해 왔지만, 어쨌든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 일이었던 것이고요.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벗어나서 소위 우리 제국시대의 열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제국주의 열강들의 모습을 미국에 갖추게 됐다, 그렇게 보이게 된 그 시기가 맥킨리 대통령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은 트럼프의 커닝페이퍼 두 번째 맥키니 대통령의 제국주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레닌이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레닌이 자본주의에 점점 발달을 하다 보면 최고 종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바로 제국주의였거든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제목에 그 주장의 핵심이 실려 있는데,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1916년에 집필을 한 책입니다. 1916년에 이제 하고 출간은 그 다음이었던 1917년이었는데, 1916년, 1917년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1차 세계대전이죠. 일단 이 책은 레닌이라고 하면 이제 3대 명서로 꼽히는 게 이제 국가와 혁명,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두 권과 함께 3대 명주로 꽂히고 있는데, 이 책은 1차 세계대전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도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쟁이 모든 걸 흡수해버리니까 노동자가 됐던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막 시작될 때에서 전쟁이 끝나갈 때 좀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보통 서민들이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가격이 7배 올랐다 그래요. 물가가 4년 정도 만에 한 7배 정도 올랐으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텐데, 레닌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심지어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조차도 처음엔 전쟁은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철저한 배신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온 지구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뭘까,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 원인을 이제 찾아 나서신 거죠.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1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때는 주로 뭐라고 했냐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유럽은 늘 사소하든 좀 크던 간에 늘 분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전쟁을 한번 크게 제대로 해가지고 단도리를 딱 지으면 이제는 전쟁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한다라고 처음에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할 때 단풍 질 때쯤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겠냐, 낙엽이 질 때쯤에는 이제 전쟁이 끝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낙엽을 4번을 봤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런 의문들이 사회학자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는데, 레닌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요. 레닌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전쟁이 지도자들이 무식해서라든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가 계속 쌓여가면서 이렇게 일이 커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필연적인 거다. 왜 그러냐? 이 책의 주장, 자본주의가 출발하면 한 5단계의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제국주의라는 건데요. 일단은 자본주의가 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생산을 잘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좋은 게 뭡니까? 경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위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사회의 공급 효용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게 계속되면은 잘하던 애가 다 해먹는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산이 예전에는 다 이제 마을별로 막 이렇게 하다가 뭐 하나가 나와가지고 걔가 잘하니까 다른 애들은 다 죽고 걔가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독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래서 은행도 처음에는 이게 대출 좀 해주고 약간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이 산업자본하고 은행이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자본이 돈이 부족하면 이제 은행에서 뭐 밀어줘가지고 뭔가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결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이 예전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따로 있으면 뒤에서 그냥 대출만 해주는 거였다면 아예 참전하게 된다는 거죠.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은행을 넘어서 금융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자본의 힘으로 이제 눌러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랬더니 점점 자본은 더 쌓여갑니다. 독점을 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국가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 해먹은 거야. 여기선 내가 꽉 잡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 자본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죠. 해외로 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자본 수출이 일어나요. 뭐 자본 수출이라는 게 여기서 번 돈으로 거기 걸 사는 거지. 거기 땅을 사든 설비를 사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독점의 영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독점의 영역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 지구가 몇몇 플레이어들한테 다 나눠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이제 경쟁의 결과로 뭔가 잘하는 놈이 나오고, 그 잘하는 놈이 결국 금융 자본이 형성하게 되고, 그 금융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해외까지 뭐 식민지가 됐던 아니면 그냥 시장 진출이 됐던 그 어떤 형태로든 나가서 독점력을 높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개의 플레이어들이 다 해먹는다. 그게 제국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결국에는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본가들에게 계속 착취를 당하니까 죽창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게 레닌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뭐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레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결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혁명을 일으키면 그걸로 파라다이스가 열리냐, 노동자의 시대가 열리면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만든 정부는 정말 지금까지의 자본가 정부들하고 다르게 국민들 착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것만 딱 잘라내고 거기까지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쓰고 하는 것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싸고 좋은 것들을 사다 보니 결국에는 일부 제품 뭘 다 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전같이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면 땅이 필요하니까 식민지를 지배하는 거죠. 자국 내에서는 이미 다 독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제 외국에 나가 영토를 확장해야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간다. 이거를 당시에, 지금도 아니고 1916년에 그 전쟁통에 생각을 했다는 건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결론이 조금 비약적이라서 그렇지 참 이런 거는 잘 보신다 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레닌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연화증이 아니라 레닌이 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가 되느냐, 그 논리를 이해하셨냐.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 내가 밀 생산에 있어서는 탑먹는 회사를 했다. 그래서 미국 안은 이미 다 평정을 한 거야. 그럼 더 이상 성장은 없죠. 더 이상 성장은 없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해외로 나가야죠. 그게 제국주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식민지 집 광고고, 지금은 이제 뭐 자유무역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결국에는 자본 수출의 형태로, 예전에는 군대가 가가지고 항구를 강제 개항시키고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뭐 자유무역이 됐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 시장에 진출해서 성장을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뭔가 성장이 새로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거의 제국주의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미국 군함이 어디 가가지고 뭘 하긴 좀 그러니까 지금 상호 관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전의 열강들이 그 나라들한테 불공정 조약을 뭐 강제로 맺게 하는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견제라니까 중국도 아무리 중국이 예전부터 일기 때보다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였다 하더라도 직수출을 줄인 거지 우회로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수출이 한때는 40%였다가 지금이 GDP의 12%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는 순수한 수출이 된 거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공장이나 뭐 노동이나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걸 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30%가 수출이면 30%를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투자 이런 것들도 30%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쉽지 않다. 그러면 미국도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제국주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근데 1세기 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항이었다면 이제 지금 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가지고 열강의 모습을 보여준 맥킨리 시절이 왜 잘 나가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하다가 맥킨리 대통령 시절이 그 1800년대 그 후반에 들어가면서 경기가 정체됩니다. 1800년대 거기에서 맥키니 대통령 시절이 취임할 때쯤이 가장 성장률이 둔화돼요. 이게 미국의 성장이 당시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키니 대통령이 이 성장 정체, 성장 둔화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국주의적 그 식민 선택한 거죠. 그게 생각보다 쉬웠던 게 어떤 거냐면, 그때 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냥 열강이라고 할 만한 힘이 있는 나라들은 뭐 하다부터 일본까지 그냥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재료 갖고 와서 원재료와 값싼 노동력을 써가지고 계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성장이 안 나오니까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한 거야. 그게 남들 다 하고 있던 시대가 제국주의였고, 이게 이제 당시 미국 배들이거든요. 이때는 이게 하얀색이 많아서 이제 백색 함대라 그래서 미국 함대를, 요거는 이제 그 맥키니 대통령 암살되고 다음에 이제 시어도 대통령 때 이제 본격화되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출발이 맥키니 대통령이었으니까 예전 자료를 갖고 왔고, 그리고 맥키니 대통령이 하원 시절이었던 1890년대에 밀리터리 밀덕이라고 그러죠. 군대 전쟁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알프레드 마한인데, 이 양반이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 해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제 땅을 점령하는 거잖아. 땅을 점령해가 영토를 넓히는 게 제국주의였다면, 이제는 바다를 봐야 된다. 바다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처음 제시를 한 분이 알프레드 마한이에요. 그래서 해양력이라는 단어가 이분의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게 189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 거 보면 좀 미래를 내다보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이 잠깐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 좋게 말하면 이제 거기도 이미 충분히 넓으니까 거기서만 하든지 유럽과 좀 별개로 고립주의를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해양 무역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파나마 쪽에 운하가 뚫려가지고 미국 동부에서 태평양으로 좀 나가기 쉽고 미국 서부에서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면 함대가 부활할 것 같다. 함대가 부활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땅은 넓은데 문제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혼자 뚝 떨어져 있잖아요. 뭐 이쪽은 태평양이고 저쪽은 대서양이니까 그게 참 외세 침략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국제 물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곳에 미국 항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운동에서 뭐 예를 들어서 때 LA만 미국이지, 그 사이에 있는 뭐 남중국해,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꼭 전쟁이 아니라 그냥 무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라인 속에 미국이 항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항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 소위 말하면 뭐 동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이미 1890년에 이 책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한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요새 같을지언정 밖으로 나왔을 때 뭔가를 작전을 할 만한 이런 주요 항구들은 없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나중에 해결해요? 주요한 항구들은 이제 친미 정권이거나 아니면 동맹을 맺어서 우호 관계를 가져가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항공모함 같이 떠다니는 항구를 만들어서, 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미 그때부터 미국에서도 이제 해양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해양에 대해서는 영국이 훨씬 선배 아니겠습니까? 영국 의회의 저런 크롬웰입니다. 왕의 목을 잘랐던 의회의 수장 같은 사람인데 이제 크롬웰이 항해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미국은 큰 대륙 섬나라잖아요. 근데 영국은 진짜 섬나라잖아. 네, 그러니까 땅이 제한적이라서 영국은 미국처럼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급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 조례에다가 어떤 걸 넣냐면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실은 선박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만든 선박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온 뭔가 수입품을 싣고 영국으로 들어온다면 인도에서라도 만든 배여야 된다. 한마디로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외에 배가 중간 영국 보급 라인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배 잘 만들어. 그럼 그 나라의 배를 가지고 영국이 자꾸 수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라하고 틀어지면 그 나라의 배를 못 쓸 거 아니야. 그럼 수입 못 하고 영국 본토는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구도 항구지만 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배도 다 우리 거야 된다는 거야. 다 우리 거야 돼. 역시 이제 영국이 바다에서 짬밥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롬웰의 항해 조례를 들어보니까 요즘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딱 대입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배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즉 항해 조례는 똑같은 거죠. 미국에서 만든 배거나 미국 동맹이 만든 배만 들어오고 중국 배가 들어오면 벌금 같은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거 아니겠느냐. 이것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한의 이야기. 그때는 이게 좁은 해협이라고 했는데 파나마라고 꼭 찍진 않았습니다만 파나마가 왜 중요한지 여기도 나와보면 요즘이야 캘리포니아가 혁신이니까 중요해졌지 그때만 해도 미국은 동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뉴욕항에서 이렇게 가면 남극까지 갔다가 펭귄 보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부에서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한이 그 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상 무역이 중요해지거나 아니면 파나마 운하 같은 게 함대가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파나마 운하는 그때 시어도 대통령 때 개통이 됐지만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였다가 트럼프가 반협박을 해서 다시금 이제 중국하고는 손 떼고 우리랑 놀자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마한의 말대로 파나마가 다시 미국의 수중에 들어왔다. 수중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의 입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함대가 다시 부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 오늘 하나 이야기 자주 나오네. 하나는 시대 정신이네요. 이제 방산도 하고 조선도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함대가 뜬다. 근데 미국에서 배를 만든다는 게 너무 오래 손을 놨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 아니면 한국 이어야 되는데 일본은 스스로의 야망이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고 한국 정도가 있어서 미국 한때의 한국의 필요성 할 때 꼭 나오는 게 조선인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랑 지금은 똑같습니다. 함대가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시기가 맥케니 대통령 때였고요. 그러고 근데 이제 암살이 돼서 남은 임기 3년 정도를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어도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확대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공사가 들어갔고 파나마만 뚫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미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미가 반미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좀 개입이 많아서 그때 반감을 이용하는 것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쨌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태평양으로도 진출하고 남미에도 영향 확대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맥킨리 대통령이 1기였을 때 재선되기 전에 첫 임기였을 때 시어도 루즈벨트가 2기 때는 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직을 승리를 하는데 1기 때는 부통령이 아니었어요. 해군 차관이었습니다. 해군 차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맥킨리도 맥킨리지만 시어도 같은 경우는 출신이 해군이야. 그래서 그 해양력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대통령 암살이라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마치 암살이 없었던 것처럼 쭉 이어가고 오히려 레키니보다 더 강하게 또 확장을 했던 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그 패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패권 국가다, 열강이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정의가 뭔가 그냥 강대국이면 패권국인가?
라고 하는데 패권국이라고 모호하게 들리지만 이걸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패권국은 어떤 거냐면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뭐 미국이 한국한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은 미국의 영토가 아니지만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은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냥 영향력이 국경을 벗어나느냐 아니냐 이 차이를 보면 되는데 국경을 벗어나면 대부분 바다잖아요. 바다가 많으니까 나라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EU 같은 데서 영향력이 국가를 벗어나게 되면 거의 전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늘상 전쟁을 했던 거고요.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패권 국가들은 영국이 됐던 한때 스페인이 됐던 포르투갈이 됐던 그리고 현재 미국이 됐던 간에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넓은 대양에 특히 무역로 중요한 그 통로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국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었냐면 사실 맥킨리 대통령 때 이제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요즘에 쿠바 끝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미국령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기는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쿠바는 다른 나라니까 쿠바 넘어서 대서양이죠. 그럼 대서양이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을 마련한 것이 푸에르토리코 점령이었던 것이고 이제 아시아로 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하와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괌 같은 데가 있는데 그때 미국이 태평양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국가지만 하와이가 미국령이 아니고 필리핀이 미국령이 아니고 괌, 사이판이 미국령이 아니었다면 일본이 뭐 진주만을 때릴 필요도 없겠죠. 진주만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그럼 얘기가 좀 달라졌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함대가 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태평양을 이렇게 횡단해가 일본하고 싸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타이적으로 광복이 된 거잖아. 우리가 일본한테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 일본이 망해버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풀려난 게 된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게 만든 게 맥키니 대통령이에요. 또 재밌는 거죠. 그 양반이 1886년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서 필리핀 이런 곳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역사는 진짜 모른다니까. 그래서 한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하도 이제 위조지표 위험이 커가지고 없어졌는데 미국에 $500가 있었습니다. 그때 $500의 이제 초상화가 맥키니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식민지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게 없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힘을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를 넘어서 대서양 저쪽 그리고 태평양 저 끝까지 확대해서 지금 미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최초로 접수한 게 맥키니 대통령이니까 가장 고위권에 들어갈 만한 평가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되고요. 여기 교육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지점들 여기 있죠. 재밌는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은 그냥 종점이고 거기까지 오는 그 많은 곳에 미국이 직접 관리하는 항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력을 키워가지고 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해군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받았던 맥키니 대통령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주요 항로들이 표시가 됐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맥킨리를 따라하면서 맥킨리가 얻었던 뭔가를 자기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맥킨리가 태평양 그리고 저 파나마 운하로 미국의 동서부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했다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트럼프도 그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북극 항로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 요즘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은 두 개 여기는 가려서 안 보이는데 수에즈 운河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 밑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수에즈 운河도 이 통행료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엄청 돌아가야 되니까 그 기름값 이런 거 기름값 뭐 날짜 생각하면은 웬만큼 받아도 돈 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이집트는 땅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로 지금 땅 짓고 헤엄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부산에 무역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 무역회사들이 주로 어떤 데랑 거래를 많이 하냐면 그리스랑 많이 합니다. 그리스에 해운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스에 왜 해운업체가 많겠습니까? 대부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에 수에즈나 통과하면 지중해 입구에 그리스가 있어요.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 같은 거니까 그리스에서 해온 회사들이 많은 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 해운 업체들도 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소도 막 망해 나가고 해운 업체가 배를 주문하지 민간인이 배를 팔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수주 떨어지고 엄청 힘들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오션이 샀는데 또 어떻게 세상이 또 이렇게 됐네. 예, 그때는 조선주 다 없어가지고 플랜트니 뭐니 한다고 해다 돈만 엄청 깨먹고 한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이 지도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건 단 2개밖에 없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후에즈나 여기까지 가는 건 좀 드무니까. 그런데 새로이 하나 뚫고 싶은 게 이미 뭐 완전 처음 얘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북극 항로죠. 북극 항로. 북극 항로.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베링 해협 앞에 있는 알래스카에서 뭐 LNG를 막 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세이어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지점에 중요한 항구 중에 미국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항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북극 항로로 가면 아시아에서 북극 동로, 북극 서로가 있는데요. 그 북서항로, 북동항로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나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알래스카입니다. 미국 땅이죠. 근데 미국 땅인데 그냥 땅만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LNG 같은 게 있잖아요. LNG 같은 게. 그래서 LNG를 한국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팔든지 요렇게 팔든지.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이 LNG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가스 많이 쓰는 나라. 그리고 유럽도 얼마 전에 선언했거든요. 2000 몇십 년까지인가 러시아 가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끊겠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하고 뭐 물론 뭐 어디 돌아오든지 뭐 급하면 사오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도시가스처럼 깔아놓고 쓰는 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가져와 가스를. 그죠? 물론 여기서 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요거 갖고 해결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팔고 요렇게 팔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기가 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이 나오는 항로의 주요 항로가 또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굉장히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 생각을 못했냐? 못한 건 아닌데 여기 북극이잖아요. 얼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이타닉 될까봐 못 간 거지. 그랬는데 그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화석연료 좋아하고 화석연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온실효과 때문에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녹았어요. 온난화된 건 사실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나사가 관측한 자료가 있는데 작년 기준 나왔는데 그 198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의 평균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빨리 많이 녹았대. 그래서 1980년에서 2000년까지의 그 북극 빙하보다 작년 빙하가 프로나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녹았다니까 이제 해수면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일단 배 입장에서 보면 얼음이 녹았으니까 이제 갈 길이 생긴 거잖아. 갈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북동항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작년에 북동항로로 운송한 게 3,700만 정도 된다나? 이 정도면 상업항로로서는 충분하대요. 이 정도 움직이면 항로로 봐도 된다. 이제 가능성은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얼음이 녹은 것도 있지만 그 쇄빙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여긴 다 러시아니까 러시아는 예전부터 얼지 않는 항구가 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얼어도 나갈 수 있는 배가 있으면 괜찮아지겠죠? 쇄빙선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지금 러시아에서 나온 모델명까지는 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가장 최신 쇄빙선 같은 경우는 3m를 깬대요. 그러니까 이제 3m면 그 보통 사람 한 2배 정도 키 되는 얼음을 깨고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3m 이상 되는 것만 피해 다니면서 적당히 동치미 국물 뜰 때처럼 자전거 톡톡톡톡 깨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쇄빙선 자체도 3m까지 깰 수 있는데 또 게다가 레이더 영상이 에어버스라고 아시죠?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 거기서 레이더를 이미징화하는 기술이 있는데 요걸로 얼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1시간 내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배를 깰 수 없고 배랑 부딪히면 위험한 빙하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그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깨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북극 항로에 대한 그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고. 특히 중국이 지금 트럼프가 막 이렇게 갑자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는 수출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유럽에다가 해야 되고 실제로 유럽이 많이 늘었어요. 트럼프 1기 이후로 중국이 줄어든 대미 수출만큼 대유럽 수출은 늘어났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태평양 건너가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럼 이거 운하값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차라리 요렇게 가는 게 요렇게 가면 요걸로 가는 것보다 18일 빠르대요. 그러니까 보름 넘게 빨라지는 약 한 달 가까이 줄어들고 비용도 23%.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더 급한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하이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이 항로 개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러시아 편을 마이 프렌드 하는 거죠. 쟤랑 하지 마, 나랑 해 이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전쟁도 적당한 시기에 자기 모양 빠지지 않게 끝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후보 시절부터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그냥 당선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나게 해주. 물론 뭐 그건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나는 분위기긴 하죠. 한 100일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중요한 영토는 획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괜히 젤렌스키랑 싸우고 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거기다 돈만 많이 쓰고 그렇게 돈을 지원해주는 젤렌스키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돈 아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북극 항로 개척하려면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북동항로 경우는 러시아 앞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협조를 안 하면 뭔가 일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중국하고 놀아나면 이 길이 중국 손에 넘어가면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태평양이냐 인도나 이런 데는 미 함대가 다 주요 지점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북극은 그렇지 않거든요. 북극은 그렇지 않고 게다가 러시아 앞바다에다가 항공모함을 놓고 있는다는 거는 그게 또 사실 쉬운 문제도 아니기도 할 뿐더러 거기는 또 차료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대양이 아니라 뭐 얼음도 떠댕기고 엄청나게 춥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극해를 태평양 인도양처럼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북극 항로가 중국에게 열려버린다. 중국이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푸가 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기를 상당 부분 잃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유럽이 통상적으로 더 많이 붙어가지고 왜 우리 그냥 미국 제끼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손을 잡아야 된다. 무조건 싫든 좋든 간에. 모르는 분들은 아니 뭐 푸틴한테 뭐 약점 잡힌 거라도 있냐라는데 약점이 잡혔기보다는 지정학적인 이유다. 그리고 북동 항로만 있는 건 아니죠. 북수 항로도 있죠. 여기도 개척 중인데 여기도 보시면 북동은 러시아가 문제죠. 북서는 다 캐나다하고 그린란드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는 최소한 미국령을 만들겠다. 캐나다도 일본제 주가 되라. 하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관세적으로도 중국한테 미국의 한 주인 것처럼 때리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가 미국이 되면 북수항로는 그냥 미국 앞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캐나다를 편입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캐나다가 동맹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냥 미국 한 몸처럼 움직이자는 거죠. 그래야 중국이 캐나다라는 거대한 우회로를 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수항로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북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즘 일부러 유럽하고 싸운다고 봐요. 뭐 나토에 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나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푸틴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이랑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고 트럼프랑 잘해볼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저기 유럽 애들이 자꾸 나토가 러시아 국경까지도 오고 하면 피곤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나토는 또 미국이 해구선을 제공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트럼프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나토를 탈퇴하거나 이런 건 좀 쉽지 않으니까 생트집 잡는 거예요. 내가 해구선 제공해 주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니? 내가 뭐 러시아에 그렇게 기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지금 뭐 나토에 대해서 그 방위비라는 게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도 내는 것도 아닌데 방위비 왜 그렇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명분이거든, 명분. 지금 푸틴한테 잘 보이려고 나토 힘 빼려고 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 여적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은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잘 사는 유럽에 우리가 지켜주는데 돈이라도 내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 나토의 결집, 나토에서 핵심은 미국이니까 미국과 비미국 나토국 간의 긴장 관계를 만들면 나토가 결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제일 바라는 게 푸틴이지. 그러면 이제 푸틴이 저 정도면 이제 트럼프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
한번 가시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방위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제 돈 얘기하니까 제일 편하니까 그냥 돈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말로 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이제 다르게 하고 대해서 하는 거,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방위비 인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뭐 이런 거거든요. 나토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 전쟁을 미국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어떻게든 지금 힘겨워했으니까 그 지원을 빼고 나토의 힘을 빼고 결집력을 흐트려서 결국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서,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중국은 이 새로운 항로를 러시아와 함께 뚫어서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 개척, 그리고 미군이 없는 클리어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였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이 이걸 성공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약간 친미가 붙게 된다면 중국은 완전 고립되는 거죠. 위로도 가려는데 못 가. 아래는 쉽지 않아. 아래도 지금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을 놓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좀 제대로 한번 붙은 거고, 뭐 돈 얘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가 좋은 이유가, 수에즈 일단 비싸죠. 뭐 근데 돈이야 뭐 내미는 그만이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뭐 후티 반군 뭐 이번에 또 뭐 공격하고,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공항에다 미사일 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도 너무 좁고, 그러니까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뭐 공격하고 사라질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치명적으로 구조상 그렇다고 여기를 다 건드리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중동에 관심이 많았던 게 이 항로 때문이잖아요. 원유하고 항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를 좀 도와주고, 사우디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 게 크니까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갔는데, 중동에 힘 뺀다고 하니까 또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때리고 피곤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도 지금 저기로 보낸 거잖아요. 후티를 때려줘야 사우디가, 아니 그래, 우리는 무슨 반군 하나랑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자주국방이야.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중동 이야기는 복잡합니다만 중요한 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옆으로 길잖아요. 얼마든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는 이란 앞이에요. 말 그대로 이란 앞바다를 지나가게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북서 항로인데, 북서 항로에 보면 러시아만 어떻게 잘 되면 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뭐 요 정도 외에는 복잡한 국가가 없어요. 노르웨이에 해적이 물론 바이킹의 후손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유명한 해적이 바이킹이긴 한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이 친구들이 해적질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적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손도 못 쓰는 그런 후진 국가는 아니니까 여기는 좀 제껴놓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공산국가들이 빡셉니다. 빡세요. 그러니까 꼭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러시아는 해적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냥 뭐 징역살이가 아니라 그냥 바다에 버린 적도 많습니다. 해적이니까 감히 어떻게 다른 걸 떠나서 짜르한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만 오케이 하면 이제 해적은 없습니다. 여기 해적 없어요. 여기 해적 이런 거 별로. 그래서 우리 예전에 작전도 하고 했던 북극에서는 일단 해적들이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이 바다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앞으로 뜨고 있고, 여기 이제 북서로 가게 되면 뭐 캐나다,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제 중국이 하려는 걸 이제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중국도 뭔가 이제 지켜야 될 건데, 일단은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길게 했으니까 지금 현재 워킹하고 있는 항로를 보면, 중국이 하려고 했던 게 1대1로 땅으로 가는 건 이렇게 가고, 해상으로 가는 건 이제 주요 요즘 얘기 많은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주요 항구들을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이 해상 항로를 연결해야 되는 건데, 특히 중국이 취약한 에너지나 뭐 이런 수입품들의 96%가 지나가는 게 남중국 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점이 뭡니까? 인공섬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그냥 공해에다가, 그냥 바다에다가 섬 만들고, 우리 섬이 있으니까 우리 바다야 라고 우기는 거죠. 지금 서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해도 중요한 게, 서해가 뚫리면 여기 무슨 요동반도 여기서 내리잖아요. 베이징까지 150km 뭐 이렇다 할 산맥도 없어요. 뚫리면 그냥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
근데 다행히 옆에 북한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고 모든 건 여기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그리고 뭐 에너지 수입 다 여기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딱 대만이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는 인공섬들 해가지고 대만까지 연결해서 자기 나라가 그 영해로 꽉 잡으면 그 노출된 약점이 보완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럼 미국은 그건 당연히 그걸 막아야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 호주, 인도 이거 세 개가 뭐예요? 이게 쿼드지 않습니까? 쿼드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남중국 해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고 한 것도 지금 여기 전쟁이 나면 여기서 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나 이런 데서 무슨 뭐 유사가 발생을 했을 때 한국이 미국 편을 들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왜냐면 뒤통수 맞을 수 있잖아. 여기에 해야 되는데 여기 주한미군이 여기 있어 버리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게다가 사드가 여기를 다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든 접수를 해서 적어도 자기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뒤통수 칠 수 있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치에 중국이 적극 개입을 하는 거고 미국도 그런 똑같은 이유로 한국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둘러 쪼개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호주가 중국 편이었다가 확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웰컴백 하면서 이제 핵잠수함을 줬는데 중국이 그때 경로를 하죠. 준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다 핵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면 그 정도로 중국은 이 쿼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우리가 쿼드 플러스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중국은 굉장히 지켜보고 있을 문제인데 어찌됐건 이 안방을 미국 애들한테 안방이라고 하면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차가운 방을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 번씩은 들어보실 거예요. 1차 도련선, 뭐 2차 도련선, 뭐 블라블라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요렇게 방어선, 요렇게 방어선 어쨌든 남중국해에서 지금 지키려는 자와 나아가는 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일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건 오늘은 중국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니까 이것도 북극을 개설하려고 하면 원래 있는 걸 포기하겠느냐. 없는 것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있는 걸 포기할 리가 없죠. 그리고 미국이 제국주의를 처음 성공한 맥킨리 대통령이 처음 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필리핀, 괌, 하와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걸 거의 추종하고 있는 트럼프가 여기서 손을 쉽게 넣는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일단 뭐 제국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어감도 좋지 않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 피해 국가였다 보니까 제국주의라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고 막 하긴 하는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거의 100년 만에 제국주의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이게 군사적 긴장 혹은 크고 작은 충돌을 보여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최고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이름도 낯선 라인메탈이라는 방산기업에게 시총이 초월당한 거는 지금 이 시대가 다시 100년 만에 제국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는 어디까지 따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북극에 대한 의지 북극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그냥 아직 스텝이 좀 남아있다고 보지만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뭐 관세가 됐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슈가 함몰되고 있긴 한데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갈 수도 뭐 트럼프도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는 제국주의에 대한 거는 트럼프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몇 프로가 넘었습니다. 미국이 크니까 원래 이렇겠지 하는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에서 초중반 정도였다가 그 이후로 이렇게 커져버린 거고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뭐 블랙록이나 뭐 이런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지수물로 갖고 있는 전 세계 시총이 한 13%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졌는데 계속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남 아파트가 지금 뭐 원베일리가 지금 33평짜리가 60억 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 80억, 90억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커졌는데 또 이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돌파를 하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 AI일 수도 있고 AI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또 간다든지 실제 AI는
미국의 지총을 40% 넘기는데 또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야 제국시대의 영토 그 자체, 뭐 노동력,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 이제 물류나 뭐 이런 것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AI뿐만이 아니라 뭔가가 새로 좀 필요해요. 그래서 AI 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미국이라는 이 덩치가 계속 가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저는 맥키니 대통령이 성장이 나오지 않을 때 택했던 방법을 트럼프가 할 거라고 봐요. 그게 21세기판 제국주의일 것이고 그게 단순히 과거에 중국이 부상하니까 중국을 견제하자 뭐 이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거기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기업들의 기회를 찾으면 기회가 많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하나오션이라든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 정신이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거잖아. 제국주의 하니까 전쟁의 생각이 나서 일단 방산이 달렸던 것이고. 근데 그걸로 단순하게 끝날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방산이나 뭐 조선해가 놓친 분들도 앞으로 미국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된 뭔가를 찾아보시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눈알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맥키니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컨닝 페이퍼 그 두 번째로 제국주의 편 말씀드렸고 다음 세 편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은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이 된 원인 뭐 이런 것들과 또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 트럼프도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아껴두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